여러분, 요즘 수능 영어 트렌드가 뭔지 아시나요? 제가 수능 영어를 10년 이상 가르치면서 느끼는 바는 이제는 사실 지문 자체의 난이도를 올리기보단 뭔가 선택지를 조금 까다롭게 만들어서 정답을 못 고르게 하는 게 최근 추세입니다. 아마 요즘 세대 수험생들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평가원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구문 해석 능력을 과하게 요구하기보다는 선택지를 판단하는 능력, 다시 말해서 읽고 생각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부도 이거에 맞춰서 변화를 해줘야 됩니다. 선지가 어렵다면 당연히 선택지를 쉽게 판별하는 방법을 공부하셔야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수능 영어를 공부할 때는 정답이 되는 선택지의 판단 근거를 찾기보다는 정답이 아닌 선택지, 오답 선택지의 이유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머지 4개의 선택지가 정답이 되지 않는 이유를 반드시 찾아주셔야 된다. 평가원 선택지의 특징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정답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항일수록 지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써서 제시하는 경우는 없어요. 즉, 정답 선택지는 상당히 간접적이고 추상적이면서 비유적으로 줄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지금 정답 선택지가 간접적이고 추상적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선택지를 애초에 딱 보고 답을 100% 확신하고 찍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아무리 1등급이라 해도 말입니다. 더군다나 수능 시험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상당히 긴장되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상적인 문장을 보고 딱 답을 고른다? 강사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강사들은 한 개의 정답을 딱 바로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정답이 확실하게 아닌 선택지, 나머지들을 제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보통 오답 선택지는 명확하게 오답이 아닌 이유, 다시 말해서 확실하게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대체로 소재가 전혀 맞지 않는다든지 지문과 전혀 상관없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등 이제 명확한 오답의 근거를 제시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볼 줄 아는 눈만 키워도 사실 이 영어는 정말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4개의 선지가 정답이 아닌 이유를 찾으면 금방 쉽게 풀렸는데 한 개의 선택지가 이제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되게 어렵게 풀렸던 문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출제되었던 2025학년도 수능 제목 문제 24번 문제입니다. 정답률은 56%였고요. 제목 문제치고는 상당히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시적인 관점의 태도를 먼저 가지셔라. 일단 영어는 결국 반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반복되냐는 거예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 반복을 할 것인지 중간에 전환이나 역접을 나타내는 시그널이 제시되고 내용을 한번 꺾은 후에 반복이 될 것인지 말이죠. 그거 알기 위해서는 우리 주제 제목 문제 푸실 때 먼저 연결사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봅시다.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럼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되겠다. 결국은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가겠다라는 내용 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지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은 나한테 계속 같은 결의 내용으로 반복할 거야 라는 거를 인지하고 푸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두 번째, 소재를 알면 지문 파악이 상당히 쉬워집니다. 우리에게 이 영어로 된 이 지문 있죠? 이거를 진짜 아무것도 모른 채로 들어가는 거하고 대충 이런 소재를 다루고 있구나 알고 들어가는 거랑은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여러분 그냥 이렇게 독해하시면 그럼 소재를 파악하고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주제 제목 유형에서는 선택지를 한번 훑고 들어가십시오. 정독하지 마시고요.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정독하지 마시고 선택지를 한번 훑고 들어가세요. 결국 읽어보시면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뉠 텐데 선택지가 똑같은 결로 이렇게 반복되는 동어 반복의 선택지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카테고리가 같은 계열의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카테고리로 소재를 주고 싶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스포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게 카테고리가 동일한 소재를 얘기를 드린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재를 두 가지 케이스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어쨌든 셀피 관련된 글이네요. 셀피 얘기하는구나 하고 지문 들어갑시다. 세 번째, 반복, 재진수를 하는 글을 읽을 때는 초반에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십시오. 여러분, 우리 처음에 알다시피 글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된다는 거를 아시게 됐어요. 그럼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조급하게 내 시간 안에 못 풀면 어떡하지? 하는 부담감으로 문제를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글은 반복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인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초반에 나온 몇 문장을 읽어보시는데 속도를 어떻게 해라? 늦춰라. 천천히 가라. 그러면 첫 번째 문장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피가 공명한다, 뭐 울림을 준다. 그 이유는 새로워서가 아니라 걔가 표현하고 발전시키고 뭐 확장까지 하고 심지어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첫 번째 문장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해. 셀피가 울림을 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 공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는 셀피가 우리한테 뭘 준다? 울림을 준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자화상은 그려진 사람의 지위를 보여주었다. 아, 자화상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미지라고 부르는 것들은 첫 번째 근본적인 어떤 세계적 문화의 관점에서 첫 번째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결론적으로는 자화상에 대한, 셀피에 대한 얘기를 계속 속성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럼 4번 문장 볼까요? 셀피가 결국은 또 묘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이 셀피가 어떤 역할을 하고 공명을 울리고 묘사도 하고 셀피가 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셀피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지문을 보셨을 때 다 읽고 나서 셀피는 뭐뭐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읽어보니까 셀피가 하는 기능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셀피가 무엇이고 셀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주제로 내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없어도 대략적인 소재, 방금 읽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선택지를 소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럼 저희 선택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미술사 관련된 내용은 전혀 소재가 아니죠. 지금 셀피 얘기하고 있어요. 2번 셀피는 진정한 당신의 모습이 아니다. 내용 없습니다. 소재 틀렸고요. 3번 세계 문화의 상징, 문화의 상징 이런 얘기 아니야. 4번 자화상에 정말 에이 띡 소재 틀렸죠? 좀 4개가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셀피는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뭐 최신의 혁신, 이렇게 정답이 나와 있죠. 사실 5번 선택지를 보고 정답을 딱 고를 수는 없단 말이야. 근데 5개에서 4개 선택지가 전혀 지문과 부합되지 않는 선택지라고 느끼시면 소거를 해주셔야 된다. 이 문제는 오답 4개가 명확해서 사실 소재로, 내용으로 걸러지는 문제였습니다. 이렇듯 지문의 중심 내용을 최대한 천천히 잡는 연습을 해보시고 그걸 주관식으로 한글로 써보는 거죠. 저라면 이 지문을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셀피가 갖고 있는 기능, 셀피는 무엇인가, 요 정도. 셀피의 속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이 내용에 맞춰서 소재, 적절성, 내용의 적절성으로 소거를 하시면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꼭 반드시 연습해 보시기를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택지를 고민하실 때 드릴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린다면 첫 번째, 지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선택지 혹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거나 통상적인 관념, 통념을 얘기하는 선택지는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정답을 찾는 글들은 항상 새로운 정보여야 하고 신규 정보여야 하는데 당연한 얘기들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지문과 관련 없는 선택지는 당연히 정답이 될 수 없겠죠. 이런 선택지는 정답으로 잡으시면 안 된다. 두 번째, 세부 내용의 선택지. 자, 이 부분은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선택지를 보실 때 메인 아이디어 밑에 있는 구체 항목으로 구성된 선택지는 정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처럼 대입학, 중심 내용을 잡는 경우에서 그 세부 정보가 반복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나는 스포츠가 좋아 라고 했는데 선택지에 축구가 좋아 라고 해서 딱 하나만 정해버리면 걔는 구체적 속성만 언급한 선택지이기 때문에 메인 카테고리를 잡지 못하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기 어렵다. 지문 내에 있는 구체적 명사가 들어간 선택지는 저는 거를러야 한다고 말씀을 늘 수업 때 드립니다. 세 번째, 주체와 객체, 원인과 결과를 바꾼 선택지. 표면적으로 단어만 봤을 때 뭔가 이 선택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해석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했을 때. 그렇지만 주어와 목적어, 요 주체 객체죠. 얘네들의 자리를 슬쩍 바꿔서 버리면은 사실 주어가 목적어를 한 것인데 목적어 주어의 단어를 살짝 바꾸면 뭔가 단어는 지문에서 많이 봐서 익숙하지만 실질적으로 해석해보면은 얘는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요런 거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간 수능 기출에서도 많이 주는 트릭들 중 하나였다. 자, 네 번째, 꼭 알아주십시오. 간접적인 선택지. 우리 사람은 그래요.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선택지를 사실 선호하지 당연히. 출제자들도 알고 있을 거야. 그럼 그 느낌 그대로 가는 선택지를 분명히 하나 매력적인 오답으로 제시를 해놓을 텐데 그런 애들은 정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다소 간접적이거나 추상적으로 출제되었을 때 그 선택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현을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Q&A 구조. 뭐뭐뭐입니까? 질문으로 준다거나 혹은 땡땡 콜론 주는 거. 이름 땡땡 홍길동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표현들이 제목 혹은 선택지로 출제되었을 때 대부분 정답이 됐을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 자, 이렇게 올해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